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1년 건강을 좌우하는 봄철 기력 충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맘때 되면 기력 떨어진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봄 환절기, 면역 사수하는 법, 건강 구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잖아요. 네. 겨울에는 봄이 좀 빨리 왔으면 했는데 봄이 오니까 또 황사에 미세먼지에 꽃가루 알레르기 걱정에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봄 환절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력 충전하는 건강 비법 준비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28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던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요. 이 때문에 출근길에 불편함 겪었다라고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 서울시의 중재로요. 이 총파업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요. 총파업 선언한 지 11시간 만에 이 즉시 정상 운행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굉장히 막히기도 하고 네. 다 자차를 가지고 나오신 건지 그리고 지하철도 굉장히 혼란이 컸습니다. 출퇴근길 난리였는데 다행이다 싶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어떻게 합의가 된 걸까요? 그동안 이 버스 노조에서는요. 임금 인상을 약 12.7% 인상해달라, 또 이 호봉 제도를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 물가 인상률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8일 오후 3시쯤 임금 인상률 4.48%, 또 이 명절 수당 65만 원으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해서 추진했던 이 비상수송 대책을 즉시 해제했고요.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라고 밝혔고요.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이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등 이 부분도 다 현행 운행 체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예,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파업까지 갔던 상황이란 말이죠. 네. 파업을 겪으면서 우리 또 시민들 불편 많았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 결정이 새벽 시간대에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 모르는 채 나왔는데 이 지하철도 막히고 정말 큰 불편을 겪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한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로 이 총 시내버스 중 약 97%에 해당하는 수의 버스가 갑자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이 출근길 혼잡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이 비상수송 대책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 출퇴근길 혼잡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특히 지하철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열차 투입량이 늘렸지만 이 열차를 제때 타지 못한 승객들이 속출했고요. SNS에는 비까지 와서 출근길 최악이다. 지하철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배 더 많은 것 같아서 기절할 것 같다. 택시가 40분째 안 온다. 라는 등의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욱이 이 파업 첫날이 올해 첫 이 학력평가,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행과 겹쳐서요. 고등학생들의 이 등교길까지도 막혀서 혼란 정말 컸습니다. 노사 합의가 안 됐을 때 끝까지 가는 사항이 파업인데 네. 이 파업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10년 동안 무려 1억 원 가까운 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이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실형 선고 사례입니다.
이게 관련법이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해당 법이 개정된 게요. 2021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때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피고인의 자녀들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3년 전에 개정된 해당 법에 따르면 이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을 경우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형 선고 전에는요. 늘상 처벌의 수위가 집행유예에 그쳐서 이 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지적들이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1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이 피고인 A씨는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두 자녀에게 미지급한 양육비가 무려 9,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혼한 후에 A씨는 직업이 없다, 돈이 없다, 경제활동을 못한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해 오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참지 못하고 이 배우자 A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요.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도 받고 또 심지어 신체적으로 구속하는 이 감치 결정까지 여러 차례 받았지만 계속해서 미지급해 오다가 결국 실형이 선고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이 방안을 확대할 전망이라고요. 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이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단은 국가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이 나쁜 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대상을 넓히고요. 또 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약 19,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보니까 양육비를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고 내 아이 자라는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나쁜 부모. 야, 이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죠. 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웹툰 작가 이 주호민 부부가 이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를 상대로 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 이 불법 녹음 파일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이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불법 녹음이 좀 많아졌다라고 이 특수교사 노조에서 얘기하면서요. 이 불법 녹음에 해당 판결이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당시 재판 결과를 놓고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특수교사 노조에서는요, 지난 26일 이 새학기를 맞아서 불법 녹음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사례 중에는요, 이 충청도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C씨가 어느 날 어떤 학생을 봤더니 이 옷 소매에 이 녹음기를 이렇게 실로 꼬매서 왔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부모한테 왜 이걸 좀 이렇게 붙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 학교 생활이 좀 궁금해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는 이 해당 이 가방 안에 이 자녀의 가방 안에 불법 녹음기를 숨긴 사실을 교사가 발견하게 됐고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불법 녹음했다는 사실까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더 살뜰하게 보살피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가 가죠. 근데 또 이게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은요, 이렇게 자꾸 녹음기를 가지고 오니까 매 순간 감시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수업하는데 너무 노고가 많다, 이 부분이 너무 두려워진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특수교사는요, 사비로 이 녹음 방지기를 구입하는 형편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국 특수교사 노조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이 해당 부모가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이 짜집기를 해서 민원을 넣거나 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문제다라면서 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이 특수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내 아이 몸에 녹음기를 숨겨서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그걸 찾아내고 좀 불편해하는 그렇죠. 교사의 마음. 네. 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혹시 출국할 때나 영화 보실 때요, 숨겨진 부담금을 그간 우리가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 자신도 모르게 내는 이 소위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정부가 극장세, 이 공항세에 대해서 손절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몰랐어요. 혹시 아셨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극장세, 공항세.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예, 정부는요, 오는 7월부터 우리가 모르는 채 부담하고 있었던 이 부담금 91개 중에 32개를 줄이거나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부담금이란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요, 여권 발급비 내잖아요. 그중에 15,000원가량은 외교부가 걷어가는 이 국제교류 기여금이지만 이 부분을 저도 몰랐고 몰라요. 네, 굉장히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담금 정비로 이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 이 4,000원을 줄이는 등 14개 정도의 부담금이 감면될 예정이고요. 또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었던 영화 상영관 부담금 400원가량이 사라지는 등 총 18개의 부담금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덜 거치는 부담금 규모 정부는 약 2조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담금 구멍 크지 않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좀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애초에 안 걷어도 되는 거였나 본데, 근데 걷어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는지도 모르겠던 돈이잖아요. 네. 이런 거 바로 잡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500원, 400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모아보세요. 지금 2조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썼냐고 그동안에.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건강 관리 잘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네. 건강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역시나 운동해야 되고요. 좋은 것도 좀 많이 먹어야 네. 될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뭐 나쁜 생활 습관 고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드리는 정보 그리고 의료 정보까지 드리는 순서입니다. 닥터 하우스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자,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까요? 아이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죠. 과학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치과 기술도 함께 발전하였으나 이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그와 상관없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치과 갈르니 앓는다. 구강질환 키우는 치과 공포증입니다. 이게 치과라는 게 애나 어른이나 다 무서워요. 이 치과 공포증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공포라는 단어는 두렵고 무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면 개개인의 이유로 다양한 스트레스가 시작되어 공포감이 몰려오는데요. 이렇게 치과 치료에 대한 정신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결국 치과 공포증으로 악화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치과 공포증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무서운 감정일 뿐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치료를 할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치과 진료를 미루게 만드니까요. 특히나 증상이 생긴 후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통증은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치과 공포증, 즉 덴탈 포비아의 악순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스케일링 같은 예방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인용해 치과계에서는 내진으로 막을 것을 임플란트로 막는다라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치과에 그 특유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엔 좀 덜하긴 합니다. 네. 과거 충치가 깊을 때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약재의 냄새가 좀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여전히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그 공사장 같은 그 소리, 와땅땅땅땅 뭐 이런 소리. 이것도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공포증을 갖는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치를 갈아내는 드릴 소리나 초음파 스케일러 소리, 입안에 고인 물을 빨아들이는 기구 소리 등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유독 소리가 큽니다. 예민한 경우 칠판을 손톱으로 긁을 때 나는 소리처럼 소름이 돋고 괴로울 수도 있죠. 무엇보다 치아가 귀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또한 뇌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각도 청각인데 치과 자체도 그냥 무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진료를 할 때 얼굴에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포를 덮고 진료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환자는 어떤 과정인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유가 다양한데 그럼 공포증을 없애는 게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치과가 두렵다는 생각을 무서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정을 인정하고 얘기하면 나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치과에 다녀온 후 충분한 칭찬을 받는 아이처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날 하루만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나만을 위한 보상으로 격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장 방법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요법입니다. 일명 수면 마취라고 하는데요. 잠을 자는 듯한 가수면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진정 마취다 보니 의사와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며 무엇보다 진정요법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치료를 받을 때 느끼는 무섭고 안 좋은 감정들이 치료 후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 잇몸이 상할 정도로 치아 문제를 방치하여 발치한 경우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심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는 눈을 질끈 감고 해도 잇몸 절개나 잇몸뼈의 드릴 작업 등 긴 시간을 요하는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할 땐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무척이나 힘들죠. 바로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식화 진정요법은 임플란트 같이 좀 어렵고 복잡한 치료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간단한 레진 치료부터 복잡한 임플란트까지 거의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의식화 진정요법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전신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면 내시경처럼 약물을 이용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유도하여 치과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 금식, 치료 후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치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 전해주신 방법으로 저도 치과 공포증을 좀 극복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치과 공포증에 대한 예방법, 치료법 다 알려주신 김민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치과 보철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보철과 전문의 최석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표적인 병은 대물림되는 유전병이나 희귀병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목숨에 치명적인 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치하다 암 키운다? 풍치입니다. 풍치로 암을 키운다. 좀 무서운데요. 일단 풍치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다가 치약과 함께 피가 묻어있는 칫솔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왜 피가 나지? 생각하셨을 수 있고요. 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가 엄청 시린 느낌을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풍치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에도 이가 시리다고 해서 풍치라 부르는데요. 흔히 말하는 잇몸병이며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은 뭐죠?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풍치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하고요. 오른쪽처럼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풍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치아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씹기가 힘들어지고요.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입냄새도 엄청 심해지는데요. 잇몸에 볼록하게 고름이 차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위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만 초기 풍치, 치은염 상태일 때는 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결국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확산되면 얼굴 부종을 포함한 심각한 감염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풍치 때문에 암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구강에는 약 700종류의 세균이 2억여 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건강하지 않을 때 구강에 더 많은 세균이 산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구강에 있거나 새로 유입된 세균과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 물질, 또 대사산물이 잇몸이나 치조골에 형성된 혈관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류를 타고 다니며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전신으로 퍼지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도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치가 있을 때 암 발병 위험은 무려 13%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혈액암 그리고 방광암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요. 풍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초기 상태라면 스케일링만 받아도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병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한 다음 부어있는 잇몸도 잘라내고 또 치아 뿌리 깊숙이 붙어있는 치석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부분 혹은 전체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어르신들 보면 근데 잇몸 뼈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잇몸뼈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치에 진행된 정도가 적다면 잇몸 치료를 하여 좀 더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치아에 금이 가거나 구강 위생 관리가 불량하여 치료 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풍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임플란트 주변에도 당연히 풍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하게는 임플란트 주변 양치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임플란트 지대주나 보철물을 고정시켜주는 나사의 풀림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근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전해주시죠. 흔히들 양치하고 나서 실제로 양치가 깨끗하게 되었는지는 확인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양치가 가장 안 되는 부위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부위입니다. 칫솔목 끝을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위에 대고 가볍게 진동을 준다는 느낌으로 양치를 하시면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이 훨씬 깨끗하게 양치가 될 거고요. 또 치아와 치아 사이는 양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매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풍치에 대한 정책,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최석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 정보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해놨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연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홍희연 한의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와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개나리도 보이고 뭐 각종 꽃들도 보이고 기분은 좋긴 네. 한데 몸이 천근만근. 아, 맞아요. 네. 우리 왜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네. 딱 들어가면 막 문이 나른해지고 하면 확 풀리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피로가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는 네. 잘 쌓이는 것 같은데 풀리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누적된 피로가 어지간해서 풀리지가 않고요. 네. 이게 한겨울보다도 요때가 딱 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온몸이 녹진녹진한 거예요? 네, 요때 피곤하시죠. 오죽하면 춘곤증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봄 기운이 이제 생기가 넘치면 활동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 몸이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단계에서 춘곤증이 오는데요. 다행인 건 적절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는데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니 바로 이 만성피로, 실제로 만성피로 증후군의 이 발병률이 요맘때쯤 실제로 통계에 따라도 요 2월에 시작했던 만성피로 환자가 5월이 되면 저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뭐 웬만한 우리 현대인들 다 만성 피로를 달고 네. 삽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좀 피곤해, 만성 피로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을 막 찾아가진 않거든요. 검사를 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로라고 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또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피로는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병원에 가셔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시더라도 뭐 쉽게 사실 원인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만성피로 증후군의 자가 진단은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이 진단 기준을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기억력 혹은 집중력이 감소한다. 두 번째, 인후통이나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등이 있다. 세 번째,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거나 아프다. 네 번째,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다섯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다. 여섯 번째, 평소와 달리 운동이나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이상 심한 피로감이 생긴다. 이렇게 있는데요.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한 두 개 두 개 조금 더 하면 세 개 이런데 기억력, 집중력 감소된 지는 오래됐고 아니 기상 후에 상쾌하지가 않아. 네, 그렇죠. 개운하게 잤다 뭐 이런 게 쉽지 없어. 않아요. 네, 지금 여기 알려드린 아래 증상들 중에서요. 4개 이상, 만약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라는 게 근데 증상이 이게 뚜렷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찌뿌둥하고 왜 이렇게 개운치가 않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그 실체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피로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단 배제한 후에야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자가 진단하시는 것은 반드시 금물이고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아보셨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셨던 증상 이외에도요, 다양한 증상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에 걸리고 잘 낫지 않는 듯한 증상이 있다던가 현기증을 자주 느끼시고 뭐 식은땀이 난다라는 증상들, 또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들, 그리고 냄새에 민감해지고요. 쉽게 뭐 구토라든지 두통 증상, 그리고 수족냉증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만성 피로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사시사철 언제나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유달리 봄이 되면 더욱더 피곤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봄에 유달리 피곤한 이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봄은 사계절 중에 가장 이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에 연관이 많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해가 더 빨리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상 시간이 25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사실 가장 억울할 때가 우리 생방송 없는 주말에 좀 늦잠을 자고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해가 뜨면 눈이 같이 떠져요. 맞아. 그때 가장 억울하더라고요.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면 눈이 탁 떠오르는 게 사람 생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실제로 이제 봄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상 시간이 일러집니다. 즉 빨리 일어나죠. 그런데 잠자는 건 쉽지 않아요. 취침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봄에 수면 시간이 가장 적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봄에는 낮 시간이 겨울에 비해서 약 3.6시간 이상 길기 때문에 활동량도 늘어요. 활동량은 느는데 수면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봄에는 아무래도 변화가 많아요. 새학기도 시작이 되고 계절도 바뀌면서 야외 활동도 늘고 그런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더 피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봄철에는요, 이 생활 환경 자체가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가 이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사실 피로감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봄철에 또 하나 우리 몸에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알레르기 질환들이죠. 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같은 이런 사실 알레르기 질환들이 봄에 사실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알레르기 질환들 그러니까 갑자기 코도 간질간질하고 눈도 간질간질하고 막 이런데 각종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빨라지는 기상 시간 네. 이것도 피곤 유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쯤에서 오늘 주제 알아보고 계속 얘기 나누죠. 자,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봄맞이 기력 충전법입니다. 봄에 기력 없다는 분들 참 많죠. 네.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시작되는 요맘때쯤에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겨울 동안 이제 움츠리고 경직됐던 몸이 봄이 되면서 풀리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더 많아지는 데 비해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몸이 또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1년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뿐 아니라 이제 봄철에 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혈관외과 의사니까 혈관 얘기를 함께 꼭 드리는데요. 좀 이해를 좀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겨울철에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구르면 내 몸 안에 있는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굳어요. 동맥경화의 초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의 긴장도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 봄철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유동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성을 가지는 이 변화의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이 동맥경화성 돌연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 영상을 통해서 봄철 기력을 충전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주세요. 아, 이게 보니까 방전된 기력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뭔지 알려주실 모양인데 근데 감기에 잘 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면 기력 충전이 어려워요? 이것도 몰랐어요? 아니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봉사 활동을 안 하는 맞아. 게 기력 충전이 안 된다? 이 충전기는 뭐길래 봉사 활동이 들어간 거예요?
네, 사실 영상 보시면서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도대체 기력을 찾는 방법이 뭐길래 봉사활동을 안 하면 기력을 잃는 건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우선 기력을 충전할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유난히 감기도 잘 걸리고 소화장애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력을 채워줄 이 중요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이거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가 이 면역력이 기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비법이라는 얘기고요. 면역력이 부족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저런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요거는 솔직히 좀 연관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사실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면역력의 변화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면역력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런 식의 방심을 해도요,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중위권에 해당이 되죠. 중위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도나 열대지방, 또는 고위도권에 해당하는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절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3, 4월 같은 환절기에는 편도염 환자의 수가 굉장히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름철이 되면은 또 이 수가 감소가 되고요. 다시 9월 달이 되면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절이 변할 때마다 흐트러진 우리의 생체 리듬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력을 채워줄 비법, 면역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보여주세요. 자, 봉사활동하면 면역력 높아진다. 저 이게 궁금했던 건데 그럼 뭐예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 효과를 통해서 입증된 내용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마더 테레사에 대한 영화를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일단 가슴이 이렇게 뭔가 뭉클해지고 뭔가 이렇게 숭고한 어떤 정신적인 게 영향이 팍 오고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감동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동시에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점막 조직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이 항체 중에 이 면역 글로불린 A라고 있습니다. 이게 침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데 영화를 보기 전 학생들에게 침을 통해서 이 면역 글로불린 A를 측정을 하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측정했더니 이 항체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됐다. 단순히 마더 테레사 영화를 본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정말 선한 영향력의 정말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보기만 해도 이렇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활동과 면역력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 고통이 쾌감, 행복으로 바뀌는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도요,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에 따르면요, 헬퍼스 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충만감, 헬퍼스 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선행해서 느낀 헬퍼스 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길게는 몇 주간 동안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선행 이후에 각종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졌다고 하고요. 또 기쁨 호르몬인 엔돌핀 수치는 3배 이상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봉사활동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봉사활동 할 때의 그 느낌이 나에게 봉사를 받는 분들보다 더하다. 나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삶의 희열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봉사활동 해온 분들 보면
표정도 참 온화하고 맞아요. 느낌이 좋아요. 좀 달라요, 일반 그러니까 사람들과. 확실히 그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근데요, 그 진심이 담겼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증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주세요. 소화가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저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소화 안 되고 이러면 속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사실 위 기능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이 위 전체, 그러니까 우리 장 전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이 장내 세균의 이 불균형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리고 특히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요, 연쇄적으로 이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장은요, 면역 시스템을 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외부 항원이나 사실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사실 장내 세균을 포함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를 사실은 약간 훈련하고 면역력을 조금 조절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내 세균은 우리 면역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계를 훈련하고 또 면역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장 건강이 면역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찌감치 2500년 전에 그리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장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면역력에 있어서 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은 그냥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도 관여하지만 면역력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장내 세균 숲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모여 있는데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장내 세균 숲은 외부 공기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각종 세균,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 중금속 등이 장 점막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내 세균 숲이 무너지게 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장벽을 통해 이런 것들이 외부 침입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전신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감염 질환에 노출되기 쉽게 됩니다. 아니 아무래도 장 건강은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네. 근데 서구화된 식생활, 달라진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실은 집집마다 몸 안에 있는 장내 세균총이 다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특화된 장내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순당, 그리고 많은 동물성 지방,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한 식습관들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전부터 대한민국 식단의 주된 그 부분을 차지했던 이 식이섬유,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이 이 장내 미생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발효된 음식은 미생균의 그 유익균의 보고고요. 이런 내 몸 안에 있는 장내 유익균의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장 점막이 훼손이 되고 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순한 염증성 장 질환뿐 아니라 심지어 대장암 그리고 각종 질환, 특히 면역 관련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간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면역력에 대한 다음 궁금증도 살펴보죠. 화면 주세요. 자, 다음 궁금증입니다. 면역력 높이는 식사법? 뭐 이런 게 따로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을 알아보기 전에요, 반대로 이 면역력을 해치는 이 면역력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식사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습관만 피해도요, 면역력을 사실 높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면역력을 해치는 식사법, 그 첫 번째는요, 과식입니다. 네, 과식은 우리 몸속의 각종 기능과 면역력을 동시에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위장관 전체에 부담을 일으키는 사실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과식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소식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작정 소식을 또 하시게 되면 우리 몸 상태가 사실은 음식물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절전 상태로 바뀌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이거 자체도 사실 면역력 저하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0kcal 정도의 사실은 평소 먹던 것보다 절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해치는 식사 두 번째는요,
바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편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다양한 식조를 통해서 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을 해치는 이 식사법은요, 바로 빨리 먹는, 빠르게 먹는 이 속식입니다. 식. 우리 뇌에서는요, 이 식이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그 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이후 15분째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식사가 15분 이내에 끝나면 내가 배에 부른지도 모른 채 식사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식은 그 자체로 안 좋을 뿐더러 혈당을 많이 올릴 뿐더러 과식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딱 해보면은 과식에 편식에 속식.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한국 사람들 다 걸리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빨리빨리 먹기. 아우, 대충 씹어서 꿀떡 삼키니까 생각해보면 그 큰 덩어리가 속으로 들어가면 좀 몸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충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잘 씹히지 않은, 분해되지 않은 음식이 위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다량의 많은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어야 하고 위에서도 많은 연동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위 기능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앞에 책상에 보시면은요, 아몬드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네. 딱 하나씩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요, 시작 하고 외치면은요, 이 아몬드 하나를 입에 한번 넣어 보시고요. 씹어가지고 삼킬 때까지 몇 초 정도 걸리시는지 한번 세어 보시고요. 다 씹어서 삼키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실게요. 네. 네. 시작해요?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이거 뭐 말하면서 씹어도 뭐 그러니까요. 그거 좀 다 먹었는데. 하나리면 뭐 이거 다 먹었지 뭐. 아유. 1등. 가장 먼저 손을 저도 드릴게요. 1등, 2등. 네. 몇 초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 거의 한 5, 6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 금방 근데 이 정도. 뭐 아몬드 하나. 네. 거의 막 1등 하셨는데 그냥 삼키신 건 아니죠? 아니야. 아유, 꼭 씹어 먹었죠, 이 정도면은. 방송에서 씹으신 여러 번 거예요? 씹어 먹었어요. 방송이니까 우리 지금 꼭꼭 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좀 그래도 평소보다 한 더 5, 6초밖에 씹었어요. 안 걸려요. 평소보다는. 네. 아,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건데요. 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요, 바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바로 작식입니다. 작식. 이 작식에서 작은요, 씹을 작, 밥식이에요. 그러니까 꼭꼭 잘 씹어 먹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씹기 좋은 만큼의 양을 입에다가 넣으시고요. 최소한 20번 이상 정도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 20회면은요 솔직히 좀 질긴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번 정도 꿀떡꿀떡하고 그냥 삼키면 우리 위가 또 알아서 또 힘을 내주잖아요 이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차 교수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좀 다소 어색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요 20회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빨리 먹는 식습관도 좀 고칠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식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다 보면은 뇌에서도요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엔돌핀 분비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감정뿐만이 아니라 포만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만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래 같이 꼭꼭 씹어 먹으려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나만 오래 맞아. 씹고 있으면 또 어색해요. 맞아. 참 그 분위기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음식 빨리 먹기로 하면 이제 외과 의사 따라올 사람도 없을 정도로 5분 컷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명상에 대한 그 니즈가 올라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명상의 중요성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파하는 편인데요. 이 명상 방법 중에
음식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삶을 조금 더 풍만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음식 명상법에 대해서 아몬드와 함께 아까 드렸던 아몬드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아몬드 그리고 접시, 실은 아몬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포도나 땅콩, 견과류 아무거나 다 좋아요. 준비를 하시고 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니, 먹는 게 아니라 바라봐요. 쳐다만 봐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명상을 위해서는 머리를 깨끗하게 해라. 근데 안 깨끗해지죠. 하지만 저걸 집중을 하는 겁니다. 3분을 바라본 아몬드를 이번엔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아몬드의 굴곡을 느끼고 색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냄새도 맡습니다. 아니 3분 엄청 긴 시간인데 저거.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천천히 아몬드를 입안에서 굴립니다. 씹으시면 안 돼요. 입안에서 굴리면서 혀 끝에서 느껴지는 아몬드의 표면, 그거를 충분히 느낀 다음에 3분 동안 천천히 한번 씹어서 음식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어떠셨어요? 3분 동안 뭘 음미해 본 적이 있나? 음식을 그냥 누구 아니요. 꼭꼭 씹어 먹고 네. 이게 음식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구독 영상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환절기만 되면 부쩍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는 박미란 씨.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엔 집에서 요가로 건강을 챙긴다는데요. 제가 이 봄철이면 꼭 이게 환절기알이를 좀 해요. 감기도 좀 걸리기도 하고 몸도 무겁고 비염이 많아가지고 비염이 좀 심한 편이라 아침 저녁으로라도 이렇게 움직여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요가 동작을 곧잘 따라하는가 싶더니 이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요. 봄철엔 몸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아우 힘들어. 와, 몸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라 더 그런가 봐요. 아침에 하긴 하는데 좀 편한 거 했는데 오늘은 또 뭉친 몸을 풀라 그래서 틀어봤더니 어휴 많이 힘든데요. 벌써 땀 나는 거 보세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꽤 많은데. 아이고, 많네요, 먼지가. 요즘은 창문 열기도 두렵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꽃가루 날리잖아요. 걱정이에요, 정말. 봄이 되면 비염 때문에 온종일 머리가 멍하고 덩달아 기력까지 떨어진다는데요. 그래서 마련한 특별한 비책, 바로 이거랍니다. 흑염소예요. 봄이면 꼭 챙겨 먹고 있어요. 기력이 쇠해질 때마다 챙겨 먹고 있다는 흑염소 덕분에 환절기를 보내는 게 좀 더 수월해졌다고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박미란 씨. 올 때가 다 됐어요. 금방 올 건데요. 지연아 여기. 언니. 아이고 이리 반가워. 내가 오늘 너 건강해지라고 같이 운동하자고 부른 거야. 와, 정말? 되게 오래된 저 동생인데요. 운동도 같이 하고요. 또 건강한 보양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는 건강 메이트예요. 건강 메이트와 함께 찾은 곳은 보고 뭐 하는지 알아봐지 마. 궁금해. 편하게 걸어. 눈 뜨면 안 돼? 안 돼. 눈 떠도 돼? 떠봐. 와, 이게 뭐야?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테니스인데요. 코트에만 들어서도 설레는 기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염이랑 먼지 때문에 외부에서 운동 못 하는데 실내에서 운동하기 너무 핫하다고 그래서 요즘 좀 배워볼까. 테니스는 유산소와 무산소의 운동 효과를 두 가지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상체랑 하체, 이제 전신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우리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전신 근육 단련에 도움되는 테니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데요. 먼저 라켓 잡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라켓을 눕히신 상태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배꼽에다가 놔두시고 상대방을 딱 지목했을 때 내 손목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라켓을 악수하듯 가볍게 쥐면 된답니다. 지금 잡으신 그립이 이제 세미 웨스턴이라는 그립이에요. 세미 웨스턴. 네, 세미 웨스턴. 세미 웨스턴. 라켓 쥐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기본 동작을 배울 차례. 항상 그립 잘 잡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라켓을 세우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나, 이거를 이제 라켓을 빼는 동작 테이크백이라고 해요. 테이크백,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이크백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라켓이 떨어져서 레깅 동작, 그다음에 임팩트, 그다음에 임팩트를 맞추고 나서는 라켓을 다시 팔로우 스윙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돼요.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이 동작을 익혀야만 비로소 게임도 가능하답니다. 처음부터 야외로 나가시는 것보다 이런 실내에서 자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고 내가 어느 정도 랠리라든지 게임이 가능할 때 풀코트 나가셔서 야외 테니스 하시면 되세요.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만으로도 팔의 전완근 운동이 꽤 된다는데요. 잠깐 배웠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아파요. 네, 손목도 아프고. 쓰시던 근육이 아니시니까 이게 내 숟가락 쥐을 때 못할까 봐.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히니 몸에 노폐물이 쫙 빠지는 기분이라고요. 감기가 떨어져라.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거 스텝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스텝도 좋고 힘도 들기도 이거 했는데 숨이 차요. 짱이에요 진짜 운동.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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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 소모가 많은 운동인 테니스. 그래서 찾은 곳이 있습니다. 운동하니까 어때? 너무 좋아. 그치? 감기로 한 열흘 고생하잖아. 내가 오늘 보양식 쏠게. 그게 또 먹고 싶었는데 잘 됐지.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린 동생을 위해 미란 씨가 준비한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능이백숙 맛집이었는데요. 능이와 부추에 단백질이 풍부한 닭까지 환절기 건강식으로 안성맞춤. 운동 후에 먹으니 그 맛이 두 배라고요. 네, 능이 국물이랑 국물도 되게 좋아. 보약이네 보약. 국물 역시 눈이 번쩍 뜨이는 맛. 건강해지니까 좋지. 언니 너무 시원해. 내가 하도 흑염소겸소해서 가져왔어. 감동이다. 오. 몸에 좋다는 건 늘 나눠 먹는단 두 사람. 흑염소 짠. 흑염소 짠. 온전히 건강을 위해 보낸 오늘 하루 다들 어땠나요? 그를 위해서 능이 삼계탕도 먹여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흑염소까지 먹으니까 오늘 언니가 너무 잘 챙겨줘서 저는 행복해요.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애먹어서 자주 못 나갔었는데 보양식도 먹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기력도 차린 것 같고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꽃샘 추위에 움츠리고 있었던 몸과 마음을 봄꽃처럼 환히 깨워보세요. 예, 활력이 넘치고 정말 그 액티비티, 네. 운동 좋아하시고 네. 몸 관리 잘하는데 비결은 그 안에 영상이 있었죠? 네. 네. 영상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차 박사님? 네,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비법은 바로 그 정체는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흑염소
진액입니다. 야, 뭐 흑염소 진액, 흑염소 하면 뭐 대표적인 보양식이잖아요.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흑염소 지금 좀 먹어야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흑염소의 별명이 바로 이 검은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흑염소를 언제부터 키웠냐라는 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요, 좀 많이 올라가요. 사만 시대 말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키워서 먹었던 대표적인 보양식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회복기 환자, 허약체질, 어린이에게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흑염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유난히 피로하고 체력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흑염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군요, 보양식으로. 그리고 비타민 E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이 필요한 상태에서는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이게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피로와 이 무기력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E가 세포를 보호해서 피로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계절상 이맘때가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이 피로도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비타민 E를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게 해주게 되면요, 근육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근육 손상을 줄여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흑염소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칭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흑염소는 두뇌를 차게 하고 추위와 피로로부터 물리치는 보양제 역할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 보양 역할을 해서 기력을 올려주고 또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흑염소를 왕실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흑염소는 조선의 왕 중에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옛날부터 왕실에서 즐겨 먹던 대표적 보양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기력을 보충하고요, 활력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혈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게 기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 환절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맛을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야겠죠? 그럼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약 맛 나네요. 그냥 정말 한약 맛이에요. 뭐 더 이렇게 맛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흑염소 같은 보양식은 먹고 나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느낌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다 보니까 먹었을 때 우리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고 또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흑염소가 좋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육류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좀 많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지방 섭취가 너무 많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흑염소의 육류 같은 경우에는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그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별로 조단백질 함량을 비교 조사해 본 연구에 따르면요, 여기서 조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단백질하고요,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모든 성분을 포함한 것을 뜻하는데요. 육류별로 조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시면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17.2%, 소고기는 20.20%인데 비해서 흑염소에는 조단백질 함량이 21.2%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건데 단백질이 기력을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면역세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흑염소를 꾸준히 먹게 되면 단백질이 몸에 풍부해지고 그만큼 면역세포를 잘 만들어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로부터 흑염소는요, 초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잎을, 풀을 먹는 데 비해서 흑염소는 나무 껍질이나 솔잎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남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도 강하고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흑염소는 예로부터 약용동물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흑염소의 성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속 핵심 성분 첫 번째는요.
자, 바로 칼슘입니다. 뭐 칼슘 하면 뼈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칼슘 성분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뼈 건강을 위해서 쓰여온 흑염소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허약 체질이신 분들에게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흑염소의 등뼈가 허리 통증을 다스리며 다리뼈는 어금니의 통증을 낮춰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흑염소로 이 칼슘을 보충하면요, 뼈 건강과 함께 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칼슘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경 물질이 적절하게 순환이 되면서 면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이 좀 부족해지면 세포 순환이 좀 안 돼서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 흑염소의 항산화 촉진 반응을 살펴보았더니 양고기보다 약 20배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염소 속의 핵심 성분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 뭐 좀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네, 흑염소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라키돈산인데요. 아라키돈산은요,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흑염소가 대표적인 보양식품으로 꼽히는 이유가 체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흑염소에는 이 아라키돈산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필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E, 칼슘 같은 것들의 영양소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 아라키돈산의 함량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요, 흑염소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약 3배 정도 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군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아라키돈산의 경우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이 면역 기능과 연관이 있는데요. 세포막을 포함되어 있는 아라키돈산은요, 여러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스타그란딘 물질은요, 몸속에 있는 생체 조정 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 면역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라키돈산 성분은요, 뇌 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학습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인간의 사실 뇌 신경세포가 만 3세까지 최대로 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이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도 신경 재생들이 그리고 신경 신생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라키돈산을 챙기는 게 필요하죠. 네, 흑염소 진액에 풍부한 아라키돈산,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뭐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라키돈산도 어려운데 아까 또 뭐 나왔냐?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압을 조절하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라키돈산 외에도요, 흑염소에는요, 총 18종류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중에 특히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르기닌 성분은요,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성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아르기닌이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흑염소에는요,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올레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진액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다 섭취하면은 아무래도 복통과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기운 빠지는 봄철 기력 회복하는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두 기력 충전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오늘의 날씨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도 목이 칼칼합니다. 전국적으로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실외 활동이나 환기를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중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황사가 섞여 내리는 흙비라서 가급적 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13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이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황사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지영 기상캐스터 잠깐 나가 있어도 네. 벌써 목이 칼칼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오늘은 그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쓰시고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